차가 떠났다. 강원도 산 중턱,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집 앞에서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발밑엔 깨진 기왓장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처마에서는 썩은 나무 냄새가 났다. 엔진 소리는 산모퉁이를 돌아 멀어지다가 바람 소리에 묻혀 결국 사라졌다. 나는 진짜로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내려놓고 간 거라고, 뭔가 깜빡한 거라고, 뭔가 깜빡한 게 있어서 다시 올 거라고 믿으면서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지만 먼지가 가라앉고 바람이 지나가고 나뭇잎이 흔들려도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주머니 속 10만 원짜리 지폐 석 장은 아들이 손에서 손으로 건네줄 때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그냥 쥐어준 채 돌아선 그 30만 원이었고 아들의 눈을 제대로 본 것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이고 올해 76이다. 나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5남매 중 셋째였고 어릴 때부터 손이 빠르고 부지런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는 못 갔다. 집이 가난했다. 아버지는 논 2마지기를 붙여서 6식구를 먹여 살렸는데 그게 넉넉할 리가 없었다. 나는 14살 때부터 이웃집 밭일을 거들었다. 그때부터 내 손은 늘 흙이 끼어 있었다. 19에 서울로 올라왔다. 보따리 하나 들고 영등포역에 내렸을 때 서울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마포에 있는 친척 집에 신세를 지면서 구로공단 봉제 공장에 취직했다. 손이 빠르다는 게 거기서 빛을 발했다. 반장이 나를 눈여겨봤다. 나는 거기서 3년을 일했다. 23세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아니, 남편이었던 사람을. 그 사람은 공장 근처 작은 건재상에서 일했다. 말수가 없고 성실해 보였다. 나는 그게 좋았다. 결혼은 이듬해 봄에 했다. 예식장은커녕 동네 친척들 불러서 밥 한 상 차린 게 전부였다. 신혼방은 마포 언덕 위 작은 월세방이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구조였는데 창문으로 한강이 조금 보였다. 나는 그 한강이 예뻤다. 가진 건 없어도 내 가정이 생겼으니까. 민준이는 결혼 2년 만에 태어났다. 처음 얼굴을 봤을 때 울었다. 이렇게 작은 게 세상에 나왔다는 게, 이게 내 아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서 한참을 들여다봤다. 발가락이 10개인지 세어봤다. 10개였다.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또 울었다. 그런데 민준이가 3살이 됐을 때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건재상에서 보증을 잘못 써서 목돈이 날아갔다는 말을 그날 처음 들었고 남편은 잠깐 나갔다 올게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져서 그 뒤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다. 나는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는데 그럴 시간 자체가 없었던 건 민준이 밥을 먹여야 했기 때문이었고 그해 가을 마포 공덕동 시장 골목에 보증금 300만 원으로 작은 국밥집을 차리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연탄불로 뼈를 고아야 하는 하루가 그때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다. 한 달 내내 테이블 하나가 차지 않는 날도 있었다. 장사가 안 돼서 연탄 살 돈도 빠듯했던 날, 어린이집에서 민준이를 데려오는 길에 분식집 앞을 지나쳤다. 민준이가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했다. 그날 나는 돈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다. 민준이는 그 이후 다시 떡볶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나이에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다. 나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다. 아이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그래도 버텼다. 그럴 때마다 민준이 생각을 했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올 때 민준이 얼굴을. 그러면 다시 일어섰다. 손님이 늘기 시작한 건 6개월쯤 됐을 때였다. 사고를 오래 고아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는 게 소문이 났다. 점심때는 줄이 서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동생을 불렀다. 동생은 안동에서 올라와서 나를 도왔다. 우리 자매가 새벽부터 함께 뼈를 고았다. 그게 또 다른 힘이 됐다. 그렇게 30년을 했는데 민준이는 그 국밥 냄새를 맡으며 자랐고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와서 주방 한 구석 작은 상 위에 숙제를 펼쳤으며 손님들은 국밥 한 그릇 시키면서 공부 잘하냐고 나중에 뭐가 될 거냐고 물었고 민준이는 그럴 때마다 수줍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다. 민준이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러 민준이가 공부를 꽤 잘하니 대학을 목표로 준비시켜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기뻐서 펑펑 울었다가 다음 날부터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점심 장사가 끝나면 잠깐 눈을 붙였다가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것을 고등학교 내내 반복했으며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팔뚝까지 감고 국자를 졌던 날이 셀 수도 없었지만 일을 멈추면 민준이 학원비가 없어지니까 멈출 수가 없었다. 민준이는 결국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붙었고 입학식 날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여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민준이가 앉기도 전에 나 혼자 먼저 눈물이 났고 민준이가 엄마 왜 울어하며 당황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기뻐서라고 했다. 그 아이가 나를 산해버렸다. 민준이는 대학 졸업 후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36에 부장이 됐고 결혼 소식도 만나서가 아니라 전화로 들었는데 며느리 이름은 이지수였고 강남 출신의 부모가 의사였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옷이 깔끔했는데 내가 손을 잡으려 하니 잠깐 굳는 것 같았고 장사하는 사람 손이라 거칠다는 걸 나도 알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명절마다 이틀을 못 채우고 사흘 전부터 준비한 음식상을 2시간 만에 비우고는 지수 부모님 댁도 들러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게 반복됐다. 손자 서준이는 눈이 민준이를 닮아서 볼 때마다 가슴이 찼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늘 짧았고 가려고 일어서는 지수를 볼 때마다 나는 다음에 또 오너라고 했는데 다음이 언제일지는 늘 몰랐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재작년 봄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국밥 육수를 저으면서 받은 나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바로 느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요양원은 어때?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 아무 말도 못했다. 국자를 든 손이 멈췄다. 거기 좋은 데야. 시설도 좋고. 내가 다 알아봤어. 방도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온대. 그때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국자를 쥔 채로. 싫어. 라는 한마디가 전부였는데 민준이는 잠깐 침묵했다가 엄마 우리도 힘들고 지수도 스트레스 받는다며 엄마도 알잖아 라고 했고 나는 지수가 뭘 힘들어하냐고 나한테 뭘 요구한 적도 없는데 라고 했지만 민준이는 그냥 신경 쓰인대 가까이 있는 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사흘 동안 밥을 잘 못 먹었는데 국밥을 퍼서 손님 앞에 내놓으면서 30년을 이 국밥을 팔아 아들을 키웠는데 지금 이 순간 그 국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무감각함이 원망도 분노도 아닌 채로 그냥 그렇게 가라앉았다. 한 달 뒤 민준이가 차를 끌고 와서 강원도 철원에 빈집이 있는데 거기서 좀 지내면 어떻겠냐고 공기 좋고 조용하고 잠깐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잠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방 2개에 겨울 이불과 된장 담은 플라스틱 통과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 묶음과 공덕동 국밥집을 처음 열 때 사뒀던 표지 너덜너덜한 요리책 한 권을 담았다. 차에 올라탈 때 민준이가 거기 조용해서 좋을 거야 라고 했고, 나는 창밖으로 공덕동 시장 골목과 30년 된 내 가게 자리가 지나가는 걸 말없이 바라봤다. 철원의 집은 생각보다 낡았다. 마당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안방 천장에는 빗물이 스민 자국이 누렇게 번져 있었다. 부엌 수도는 녹물이 나왔다. 유리창 하나는 금이 가 있어서 찬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아니면 괜찮은 척하고 싶었던 건지 지금도 모르겠다. 민준이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다. 여기 공기 좋지? 나중에 고쳐줄게. 그리고 차에 탔다. 오는 길에 사온 편의점 도시락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도시락을 열었다. 먹지는 않았다. 그냥 뚜껑만 열었다가 닫았다. 창밖을 보니까 산이었다. 사방이 산이었다. 서울에서는 평생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소리만 가끔 났다. 저녁이 되자 어둠이 빠르게 깔렸다. 서울보다 훨씬 빨리.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다가 다시 천장을 봤다. 서울 공덕동 가게가 눈에 밟혔다. 단골 손님들 얼굴이 생각났다. 30년 동안 매일 보던 얼굴들. 이름도 다 기억한다. 소주 한 병에 국밥 하나 시키고 혼자 앉아있던 박 선생님. 목요일마다 오는 택시 기사 아저씨. 고3 수험생 딸 걱정을 늘 했던 이 사장님.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 가게 마지막 날 문에 종이 한 장 붙여뒀다. 오랫동안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더 쓰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서 못 썼다. 그냥 그것만 붙이고 자물쇠를 채웠다. 30해를 잠그지 않았던 문을 그날 처음으로 자물쇠로 잠갔다. 그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버텼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몸에 배어 있었다. 4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다. 마당을 쓸고 잡초를 뽑고 낮에는 산길을 조금 걸었다.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혼자 먹는 된장찌개는 늘 조금 남았다. 냄비를 닦으면서 이걸 누군가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손자 서준이한테 끓여주면 잘 먹을 것 같았다. 아이들은 된장찌개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밤이 문제였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인지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인지. 처음엔 무서웠는데 나중엔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조용했다. 조용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른다는 생각이 무서웠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올까 하는 생각이 한번 들고 나니까 밤에 잠을 자기가 더 어려워졌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닐까. 자다가 깨면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손을 한번 꽉 쥐었다. 쥐어지면 살아있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확인했다. 민준이한테 전화를 한번 했더니 지금 회의 중이니 나중에 하자는 말만 하고 끊겼다. 한 이틀 더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했더니 돈 필요하냐고 물었다. 나는 잠깐 멈칫했다가 아니라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다고 말했다. 엄마, 나 바빠. 용건만 얘기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식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용건이 뭔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도 아침을 먹었다는 것. 어제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것. 보고 싶다는 것. 그게 용건이 아니라면 나는 아들한테 할 말이 없었다. 40년을 일했다. 손이 트도록, 허리가 굽도록, 발 뒤꿈치가 갈라지도록 연탄불 앞에서 여름에도 땀을 흘리며 뼈를 고았다.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팔뚝까지 감고 국자를 젓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명절에는 쉬지 못했다. 명절에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았다. 고향 못 가는 사람들이 다 국밥집으로 왔다. 나는 그 사람들 밥을 먹이면서 민준이 생각을 했다. 민준이도 잘 먹고 있겠지. 친구들이랑 명절 잘 보내고 있겠지. 그러면 됐다고 생각했다. 나한테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었다. 진짜로. 그런데 용건만 얘기하라는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머리에 남는지. 2달이 됐을 때 나는 처음으로 폐지를 주었다. 돈이 떨어졌다. 민준이가 준 30만 원은 2달이 못 됐다. 동네 마트까지 걸어가면 왕복 1시간이 넘었고 버스는 하루에 3번밖에 없었다. 택시는 부르면 오긴 오는데 나오는 것 자체가 겁이 나서 잘 안 불렀다. 이 나이에 낯선 기사한테 길을 설명해야 한다는 게. 동네를 걷다 보니 큰 길 옆에 종이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누군가 내다 놓은 것들이었다. 나는 잠깐 서서 봤다. 그리고 들었다. 그냥 들었다. 리어카는 없었으니까 2팔로 안고 폐지 수거함까지 걸어갔다. 오가는 사람들이 나를 봤다. 나는 그냥 걸었다. 부끄럽지는 않았다. 평생 일한 사람이 일하는 건데. 하루 종일 주워서 7,000원을 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마트에서 라면 2봉지랑 계란 1판을 샀다. 거스름 돈으로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남았다. 나는 그 동전 2개를 손에 들고 한참 봤다. 가볍고 차가웠다. 국밥 한 그릇이 6,000원이던 시절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하루에 100그릇도 넘게 팔았는데 집에 와서 계란 넣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나 지금 괜찮은가 생각해봤는데 모르겠다는 게 답이었다. 민준이가 이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미안해할까? 아니면 그냥 통장에 돈을 좀 보내주고 끝낼까? 나는 그 2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건지도 모르겠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전화 한 통 받고 싶었다. 오늘 어떠냐는 말 한마디. 어느 날 라면 냄비를 씻으면서 내 손을 봤다. 주름이 많아졌고 손등에 검버섯이 몇 개 피어 있었다. 손목에는 아직 파스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지난주에 뭔가를 들다가 삐끗해서 붙인 거였다. 이 손이 참 오래 일했구나 싶었다. 원망도 아니고 안타까움도 아니고 그냥 오래 일한 손이구나 싶었는데 그 생각이 들고 나서 눈물이 났다. 3달이 지났을 때 동네에서 작은 일이 생겼다. 옆집 김씨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밭에서 일하다가였다. 아무도 없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이장님이 발견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덜컹했다. 내가 쓰러지면 발견해줄 이장님도 없는데. 내 집 앞은 하루 종일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데. 그때부터 나는 매일 아침 이장님한테 문자를 보냈다. 짧게. 1줄짜리였다. 오늘도 잘 일어났습니다. 이장님이 처음엔 왜 이러냐고 했다. 나는 그냥 확인차 드리는 거라고 했다. 이장님은 한참 뒤에 알겠다고 했다. 그 뒤로 매일 답장이 왔다. 네, 박씨 어르신.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 문자 한 줄이 매일 아침 나를 살렸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내가 살아있는지 알고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든든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봄이 왔다.
마당에 이름 모르는 꽃이 피었다. 잡초인 줄 알고 뽑으려다가 꽃망울이 맺혀 있는 걸 보고 그냥 뒀다. 며칠 뒤에 노란 꽃이 피었다. 작고 소박한 꽃이었다. 나는 그 꽃을 오래 봤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는데, 혼자서 피어났다. 나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좋은 의미로. 그 무렵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부끄럽지 않다는 건 처음부터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편했다. 거리를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됐다. 어떤 집 울타리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어떤 가게 앞에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30년 동안 공덕동을 걸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발밑만 봤다. 빨리 걷느라. 장사 걱정해. 처음으로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을 꺼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거였다. 민준이가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에서 민준이 손을 오래 봤다. 작고 보드랍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손. 그리고 내 손을 봤다. 그때도 이미 거칠었다. 연탄 들고 국자 젓고 설거지하던 손. 두 손이 같이 찍혀 있었다. 40년이 지났다. 사진 속 민준이 손은 지금 서류에 사인하는 손이 됐고 내 손은 폐지를 줍는 손이 됐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진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사진 한 장을 더 꺼냈다. 민준이가 대학 입학식 날 찍은 거였다. 그때 나는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아침 장사 끝나고 바로 달려갔기 때문이었다. 앞치마를 뒤집어서 어떻게든 감추려 했는데 사진에 그게 보였다. 민준이 얼굴은 환했다. 내 얼굴은 지쳐 있었다. 그런데 내 눈은 웃고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내서 울었다. 산속이라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눈이 부어서 다음 날 아침에 뜨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울고 나니까 좀 편했다. 뭔가 오래 막혀 있던 게 뚫린 것 같았다. 감정인지 생각인지 그냥 지친 것들인지. 아무튼 울고 나서 숨이 좀 쉬어졌다. 그 다음 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제일 싼 노트를 하나 샀다. 볼펜도 하나. 그날부터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을 썼다. 딱히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이 산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었다. 처음엔 짧게 썼다가 점점 길어졌다. 오늘 산길을 걸었다. 이름 모르는 새가 울었다. 소리가 예뻤다. 민준이한테 이 소리 들려주고 싶었다. 어릴 때 민준이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이마에 물수건 올려줬다. 그때 민준이 숨소리가 생각난다. 작은 코로 숨 쉬는 그 소리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좋았다. 오늘 동네 할머니한테 고추장 조금 얻었다. 같이 마당에 앉아서 감자도 삶아 먹었다. 오랜만에 사람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가끔은 민준이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썼다. 오늘 내가 좋아하던 청국장 끓였다. 아직 레시피 기억한다. 집된장에 두부랑 호박 넣고 마지막에 청양고추 하나. 내 목도 떠났는데 혼자 다 먹었다. 내 입학식 사진 봤다. 그때 내 손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 손 잡고 교문 들어서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 내 손이 그렇게 거칠었는데 잡아줬잖아. 보고 싶다. 근데 전화하기가 겁난다. 용건 없으면 끊을 것 같아서. 이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하루가 견딜만해졌다. 밤에 자다가 깨도 덜 무서웠다.
내가 오늘 살았다는 게 노트에 남아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더라도 적어도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절이 지났다. 가을이 갔고 겨울이 왔다. 그해 겨울이었다. 철원에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이었다. 나는 마당에서 눈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 끝이 젖어서 잘 밀리지 않았다. 산 위에서 바람이 내려왔다. 차가웠다. 귀가 빨개졌다. 그때 마당 앞에 낯선 차가 섰다. 중년 남자가 내렸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구두가 눈에 젖었는데 그냥 걸어왔다. 마당 앞에서 나를 보더니 멈추고 이렇게 물었다. 혹시 박순자 씨 되십니까? 목소리가 정중했다. 나는 빗자루를 든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법무법인 한울 소속 변호사입니다. 찾아뵙는 게 많이 늦었습니다. 나는 영문을 몰랐다.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들이 보낸 사람인가 싶었다. 뭔가 서류 처리할 게 생긴 건가 싶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보리차를 내놨다. 남자는 테이블 앞에 앉아서 봉투를 꺼냈다. 공덕동 국밥집 자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가 30년 전에 장사하시던 그 자리요. 기억하지. 내가 26부터 56까지 꼬박 30년을 밥을 팔던 그 골목. 그 건물이 있던 부지가 재개발 사업에 편입되면서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 앞으로 된 공유 지분이 등기부상에 남아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로 오래 방치돼 있었습니다. 내 앞으로 된 땅이요? 네. 30년 전 그 건물 소유자였던 김용식 선생님이 토지 일부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 놓으셨습니다. 등기는 당시에 완료됐는데 어머니한테 따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오래 방치된 겁니다. 나는 김용식이라는 이름을 듣고 멈칫했다. 기억났다. 공덕동 골목 건물 주인이었다. 흰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할아버지. 일주일에 두어 번 내 가게에 와서 국밥을 드셨다. 잘 드시지 못하시면서도 꼭 국물까지 다 비우셨다. 국밥 드시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순자 씨, 이 국밥이 참 맛있어. 내가 이 동네에서 이렇게 맛있는 국밥을 먹어본 게 처음이야. 매번 칭찬을 하셨다. 나는 고맙다고 또 와주세요 했다. 오실 때마다 반갑게 맞았다. 드실 때 천천히 드셨다. 급하게 드시지 않고 천천히. 나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다. 혼자 드시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천천히 드셨다. 밥 먹는 시간이 유일하게 쉬는 시간인 분들이 많았으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가게 문 닫기 2, 3년 전에 들었다. 오시던 발걸음이 뚝 끊겨서 이상하다 했더니 이웃 가게 사람이 알려줬다. 나는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오래 단골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며 일한 사람에게 땅의 일부를 넘기라고요. 어머니가 그 대상이셨습니다. 문서에 어머니 성함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나는 보리차 잔을 잡고 있었는데 손에 힘이 빠졌다. 얼마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난로 위에서 물이 끓는 소리만 났다. 바람이 창을 두드렸다. 남자가 서류를 펼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약 43억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43억이라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 얼마나 큰 돈인지 머리로는 아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냥 숫자였다. 폐지 주어서 7,000원 받던 사람한테 43억이라는 숫자.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냐는 말에 웃음이 나왔다. 웃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았는데 결국 웃었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남자가 당황한 것 같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웃긴 거예요. 뭐가 웃기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 폐지 주어서 7천 원 받던 사람이 43억이라는 말을 듣는 상황이 웃긴 건지, 아니면 30년 전에 국밥 한 그릇 드셨던 할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웃긴 건지, 아니면 그냥 기쁜 건지. 아무튼 웃음이 났다. 뒤에 알고 보니 김용식 할아버지는 자녀가 없으셨다. 전 재산을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자신과 연이 닿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셨다고 했다. 가게 임차인들한테도 오래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도. 나는 그 중에 한 명이었다. 30년 전 내가 국밥을 팔던 그 시절에 그분이 이미 결정하신 거였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나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이게 진짜인지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다. 다음 날 아침에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진짜였다. 5년 만에 서울에 갔다. 법무법인에서 서류 처리를 하고 은행에서 계좌 잔액이 찍히는 걸 화면으로 봤는데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담당 직원이 축하한다고 했다. 고맙다고 했다. 왜인지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은행 일을 마치고 혼자 공덕동에 갔다. 아들한테는 연락하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공덕동 입구에 내렸는데 예전에 시장이 있던 골목은 이미 없어져 있었다. 큰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1층은 카페였다. 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뼈를 고았던 자리. 민준이 도시락을 싸서 보내던 자리. 손이 트도록 설거지하던 그 자리. 김용식 할아버지가 국밥 드시고 국물까지 비우시던 그 자리. 떡볶이 사줄 돈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던 그 골목이 이제 카페가 됐다. 나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4,500원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생각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서울에 집을 살 수도 있었다. 좋은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민준이한테 줄 수도 있었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였다. 철원으로 돌아가야겠다. 거기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나한테 솔직해지는 법을 배웠으니까. 거기서 폐지를 줍고 혼자 된장찌개를 먹고 밤에 자다 깨서 손을 꽉 쥐어봤으니까. 그 시간들이 나한테 뭔가를 남겼다. 아메리카노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골목길을 한 번 더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30년을 살았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내 안에는 다 있으니까. 돈이 생기고 나서 나는 제일 먼저 집을 고쳤다. 지붕을 바꿨다. 수도를 고쳤다. 금간 유리창을 새로 달았다. 마당에 텃밭을 만들었다. 흙을 갈아엎고 고추 모종을 심었다. 옆집 할머니 김씨가 와서 거들어줬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나란히 앉아서 모종을 심었다. 흙냄새가 났다. 좋았다. 김씨 할머니가 말했다. 순자씨 손이 빠르네. 어디서 배웠어요? 30년 장사했어요. 그래? 뭘요? 국밥이요. 김씨 할머니가 웃었다. 그러면 나한테도 한번 끓여줘요. 나는 그 주말에 국밥을 끓였다. 동네 할머니 4분이 왔다.
오랫동안 문을 잠가두고 지냈던 이 집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좁은 식탁에 어깨를 맞대고 앉아서 국밥을 먹었다. 뽀얀 국물에 따뜻한 밥이 말렸다. 할머니들이 맛있다고 했다. 나는 기뻤다. 오래간만에 국밥 냄새가 나는 집이었다.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마을 경로당 보일러도 새 걸로 교체해드렸다. 겨울에 어르신들이 추우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장님이 의아해했지만 그냥 그러마 했다. 민준이한테는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 달이 지나서 전화가 왔다. 엄마, 뭔가 들었는데. 무슨 일이야? 나는 전화를 받으면서 마당에 서 있었다. 텃밭에 물을 주다가 받았다. 호스를 든 손이 아직 축축했다. 뭘 들었는데? 엄마 돈 생겼다는 거. 얼마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잠깐 생각했다. 화가 났냐고. 이상하게 화가 안 났다. 그냥 조용했다. 민준아. 왜? 나한테 용건만 얘기하라고 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안 났다. 새소리만 들렸다. 마당 쪽에서. 그래서 나도 용건만 얘기할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게 용건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민준이가 철원에 온 건 그 전화 사흘 뒤였다. 혼자 왔다. 차에서 내리더니 한참 서 있었다. 나는 마당에서 고추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아들이 다가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섰다. 나는 물을 계속 줬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냥 물을 줬다. 고추는 물을 받아서 잎이 조금 흔들렸다. 한참 뒤에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나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 먹고 가. 그게 전부였다. 사과도 없었다. 해명도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그냥 왔다고 했고 밥 먹으라고 했다.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아들이 왔으니까. 밥을 먹겠다고 서 있으니까. 나는 청국장을 끓였다.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거였다. 집된장에 두부 넣고 호박 넣고 마지막에 청양고추 하나. 끓으면서 구수한 냄새가 났다. 민준이가 부엌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청국장이야? 응. 민준이가 식탁 앞에 앉았다. 나는 그릇에 담아서 내놨다. 밥도 같이. 민준이는 2그릇을 먹었다.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도 안 했다. 그냥 같이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텃밭이 보였다. 고추가 바람에 조금 흔들렸다. 어디선가 산새가 울었다. 나중에 검색해보니 오목눈이었다. 2그릇 다 비우고 나서 민준이가 잠깐 그릇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맛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 2마디에 뭔가 풀리는 것 같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설거지를 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나는 마루에 앉아서 그 뒷모습을 봤다. 등이 넓었다. 어깨가 조금 구부정해진 것 같았다. 거기서도 회사 일을 짊어지고 사는구나 싶었다. 그 뒷모습이 어릴 때랑 똑같았다. 목덜미 모양이. 어깨 너비가. 30년이 지났는데 목덜미는 그대로였다. 설거지가 끝나고 민준이가 마루로 나왔다. 내 옆에 앉았다. 한참 아무 말도 없었다. 마당이 보였다. 텃밭에 심은 고추가 저녁 햇빛을 받아서 반짝였다.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나 그때 잘못했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지금도 모르겠어.
그래. 나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듣는 게 전부겠지. 한참 뒤에 내가 말했다. 됐다. 왔잖아. 그게 전부였다. 사과도 해명도 눈물도 없었다.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아들이 왔으니까. 밥을 먹었으니까. 옆에 앉아 있으니까. 해가 넘어가면서 마당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우리는 그냥 나란히 앉아서 그걸 봤다. 아무 말도 없었다.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해가 지는 걸 보고 있었다. 민준이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이도 데리고 오너라. 응. 민준이 차가 떠났다. 이번엔 달랐다. 같은 방향이었는데 달랐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렇지 않았다. 다시 올 거니까. 나는 마당에 서서 한참 그 방향을 봤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노트를 폈다. 민준이 왔다. 청국장 2그릇 먹었다. 설거지했다. 됐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다가 한 줄 더 썼다. 보고 싶었는데 왔다. 나중에 누군가 억울하지 않냐고 물었다. 생각해봤다. 억울하다는 건 내가 뭔가를 잘못 기대했을 때 드는 감정인데 나는 아들한테 뭔가를 바라고 키운 게 아니었다. 그냥 잘 살았으면 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 나도 아들도. 억울하지 않았다. 그냥 오래 외로웠다. 그게 다였다. 지금 나는 철원에서 산다. 텃밭이 있고 옆집 김씨 할머니가 있고 아침마다 산길을 걷는다. 새 이름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름 모르는 새가 울면 핸드폰으로 소리를 녹음해서 검색해봤다. 동박새라는 게 있었고 오목눈이라는 게 있었다. 처음 알았다. 30년을 공덕동 골목에서 살면서 한 번도 새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침에 산길을 걷는 건 이제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 공덕동에서 살 때는 아침에 걸을 시간이 없었다. 새벽에 뼈를 고아야 했으니까.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아침 산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다. 이슬이 맺혀 있는 풀잎, 안개가 걷히면서 산이 드러나는 모습, 이름 모르는 새소리. 30년을 놓쳤던 것들이 여기 다 있었다. 민준이는 한 달에 한 번쯤 온다. 지수도 가끔 같이 온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지수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서 있었다. 나는 그냥 앉으라고 했다. 밥 먹으라고 했다. 지수가 된장찌개를 한 그릇 비웠다. 그걸로 됐다. 지수가 2번째 왔을 때 텃밭 고추를 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고추가 많이 달렸네요. 그렇다고 했다. 지수가 고추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서준이 사진을 찍으려다가 서준이가 도망가서 혼자 찍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 지수도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는데 그게 좋았다. 손자 서준이도 온다. 닭을 무서워하면서 쫓아다닌다. 넘어져서 무릎이 긁혔는데 울지 않았다. 나는 약을 발라주면서 생각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할머니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찬다.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느낌. 어느 날 이장님한테 문자가 왔다. 박씨 어르신, 요즘 아침 문자 안 오시네요. 잘 지내시죠? 나는 그제야 알았다. 요즘 아침에 문자 보내는 걸 깜빡했다는 걸. 깜빡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봤다.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뜻이었다. 아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른다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장님한테 답장을 보냈다.
잘 지냅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이 나를 산에 버렸을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30년을 국밥집을 하면서 나는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 76에 나는 처음으로 나를 알아가고 있다. 어제 일기를 다시 읽었다.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꽤 두꺼워졌다. 처음에는 한 줄이었다가 나중에는 한 페이지가 됐다. 글씨가 점점 또박또박해졌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었는데 지금은 반듯하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었다.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작이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한 번쯤 하고 싶었지만 끝내 못다 한 말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된 일이 있으신 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찾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